엄마, 오늘 손님 많아? 이어폰을 낀 청년의 노트북 화면이 살짝 보였습니다. 세탁소 배경, 작업복 입은 여자. 혜준의 시선이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비슷했습니다. 27년 전 그 얼굴과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눈웃음, 볼에 움푹 패이는 보조개. 점점 더 비슷해 보였습니다. 콧등에 주름이 잡히며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는 그 표정.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동네 슈퍼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 혜준이 반했던 바로 그 표정.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쥐고 있던 커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인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의 수서역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합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성긴 인파가 흩어져 있었고 멀리서 청소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자동 판매기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는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갑 속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기계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사면 흔적이 덜 남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커피 버튼을 눌렀지만 동전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주머니를 뒤적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가는 통로를 지나며 혜주는 가방 끈을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아직 출발까지는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는 기둥 옆에 멈춰 서서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수첩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쳐진 달력 한 구석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혜준의 엄지손가락이 그 날짜를 문질렀습니다. 잉크가 번져 희미해졌지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첩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따뜻한 남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혜주는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통로를 걸었습니다. 3호차 12번 A.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리려는데 뒤쪽에서 젊은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가는 길인데 나란히 앉고 싶거든요. 혹시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자리는 5호차 23번 뒤에요. 통로 쪽이긴 한데 남자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가 자리가 편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커플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혜주는 가방을 다시 챙겨 5호차로 이동했습니다. 양보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며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5호차 23번 뒤 통로 쪽 좌석이었습니다. 혜주는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고 상부 선반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안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준이 허리를 굽히기도 전에 옆 좌석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이 먼저 사진을 주워 건넸습니다. 떨어뜨리셨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혜주는 황급히 사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평범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부산역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진이네요. 가족분이신가 봐요? 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준은 얼른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준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꾹 눌렀습니다. 곧 출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실 조명이 은은하게 낮아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역 플랫폼의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옆 좌석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창가 쪽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청년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혜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서류로 향했습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현장 실습 일정표, 부산대 지도교수 면담이라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옅어진 머리카락. 혜주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선로처럼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지. 객실 안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에서는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통로 쪽에서 누군가 휘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준이 고개를 돌리니 노부부가 짐을 들고 좌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혜준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혜준은 두 분의 짐을 선반에 올려드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관사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이 검표를 하러 지나갔습니다. 혜준은 표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무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진동 모드로 바꿨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몇 개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앞 좌석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편지 봉투 몇 통이 접혀 있었습니다. 혜준은 그것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쓰고 또 쓴 편지들. 하지만 단 한 통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몰랐으니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차가 첫 정차역을 지나갔습니다. 여객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 풍경을 즐겨주세요. 승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창가 쪽 사람들이 일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풍경만으로도 바다가 느껴졌습니다. 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스며들었습니다. 부산. 그곳에는 그가 떠나온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기차가 완전히 속도를 내자 객실 안은
규칙적인 진동에 감싸였습니다. 혜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옆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청년이 서둘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을 확인하는 그의 표정이 약간 긴장해 보였습니다. 네, 교수님. 정태민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혜주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지도교수 이병석 선생님께 어제 도착 연락드렸어요. 오후 3시에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혜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병석? 그 이름은 혜준의 과거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조선소에서 일했던 동료. 아니, 친구였습니다. 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청년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노트북 대신 종이 도면이었습니다. A사 용지에 인쇄된 철도 시설 평면도와 안전점검표였습니다. 청년은 형광펜을 꺼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놀림이 꼼꼼했습니다. 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밝은 눈빛이었습니다. 네. 이병석? 혹시 영도조선 출신이신가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혜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사람과 10년을 함께 일했으니까요. 밤샘 작업도 수없이 했고 월급날이면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쪽 분들이랑 일한 적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신기하네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혜주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산은 자주 가세요? 청년이 먼저 물었습니다. 대화에 물꼬가 트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오랜만입니다. 27년 만이에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럼 부산 음식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저는 돼지국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혜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늘 음식 얘기로 마음을 여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밀면파입니다. 시원한 게 좋아서요. 아, 밀면도 맛있죠. 롯데 팬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잘하나요? 글쎄요, 올해는 좀. 둘은 잠시 야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건 이상하게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나 봐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탁소 하세요.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문은 꼭 지키시거든요. 걱정이에요. 청년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혜주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얼른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통로에서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커피와 도시락을 파는 카트였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제가 한 잔 살게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오랜만에 부산 가는 길에 반가운 사람 만났으니까요. 혜준은 일어나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샀습니다. 청년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청년은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했습니다. 혜준은 누군가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객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혼잡할 예정이니 노약자석 양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힘들게 짐을 들고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자리를 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통로 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주는 청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누가 키웠기에 저렇게 따뜻할까. 창밖으로 눈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하늘이 눈에 비쳤습니다. 흰 구름이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혜준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여름, 조선소 회의실, 구조조정 면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 묵직한 한숨 소리, 그리고 정대리, 이번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라는 차가운 목소리. 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청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이 오후 3시에 연구실에서 보자고 하셨네. 가능하냐고 물으시는데. 청년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병석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에 가면 만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어색함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청년이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서툰 편인데 오늘은 편하네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랑도 이런 얘기 했을까요? 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커피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라면 분명 자랑스러워 했을 겁니다. 청년이 조금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객실 맨 앞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려보더니 가방에서 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 그 아이에게 과자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혜준의 마음도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창밖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햇살이 객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준은 창밖의 산과 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영상통화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준은 아무렇지 않게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노트북 화면이 시야 구석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세탁소 안이었습니다. 뒤로 다림질대와 세탁기가 보였습니다. 여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윤곽이, 눈매가, 입술선이 비슷했습니다.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움푹 패였습니다. 하얀 치아가 드러났습니다.
혜준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청년이 뭔가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여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콧등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27년 전 여름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네 슈퍼 앞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나오던 24살 박은하. 혜준이 더운데 녹기 전에 드셔야죠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지었던 바로 그 표정. 콧등에 주름 잡히며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던 그 표정. 그 표정에 반해서 매일 그 슈퍼를 지나다녔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컵에서 커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갈색 얼룩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컵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 이어폰을 빼고 휴지를 꺼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혜주는 넋을 잃은 채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심장으로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혜주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는데 주머니에서 수첩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커피 얼룩이 수첩 표지에 번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얼룩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청년이 휴지로 재빨리 바닥을 닦았습니다. 혜주는 손수건과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웃음, 그 보조개,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정, 콧등에 주름 잡히며 눈을 흘기던 그 표정, 박은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혜주는 비틀거리며 통로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혜주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알약통을 꺼냈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고 하얀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알약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잡았습니다. 은하였어. 분명히 은하였어. 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 그 슈퍼 앞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은하가 콧등에 주름 잡으며 눈을 흘기던 모습. 그때 혜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지금 27년이 지나 기차 안에서 그 표정을 다시 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변하지 않은 그 표정을. 그럼 저 청년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주는 벽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혜주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자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노트북은 이미 가방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나이 먹으면 별거 아닌데도 놀라더라고요. 혜주는 웃어넘겼습니다. 청년도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객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앞쪽 3호차에서 소지품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습득하신 분은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주는 반사적으로 앞 좌석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자신의 편지 묶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통로를 지나가던 승객이 실수로 혜준의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앞 좌석 주머니에 있던 편지 봉투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승객이 미안하다며 그것을 주워서 혜준에게 건넸습니다.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혜준은 황급히 봉투를 받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세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도 편지 좋아해요.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편지 잘 안 쓰던데 멋지시네요. 청년의 말에 혜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편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낼 수 없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보내지 못하셨어요? 주소를 몰라서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혜준은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청년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내 엄마가 은하인지. 아니, 맞아. 틀림없어. 그 얼굴, 그 눈웃음, 그 표정. 어떻게 있겠어? 어떻게. 뒤쪽 좌석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로 창밖 풍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운명을 향해서, 과거를 향해서. 혜주는 바닥에 떨어졌던 종이컵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그 컵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쓰러진 컵을 세우듯이 쓰러진 마음도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정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탑승객과 하차객이 교차했습니다. 소음이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가방 끄는 소리, 인사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혜준의 숨소리만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부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차의 진동이 과거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1998년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영도조선소, 회색빛 건물들과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던 곳,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정문으로 쏟아져 들어가던 곳. 하지만 그의 여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조조정. 그 단어가 조선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누가 명단에 올랐는지, 누가 남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혜주는 인사과 문 앞에 줄 서 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긴 줄이었습니다. 모두들 어깨를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례가 왔을 때 혜주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냉방이 고장난 방이었습니다. 천장에 낡은 선풍기만이 더운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한 장, 두 장. 서류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대리. 네.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묵직한 한숨이 나왔습니다. 혜준의 것인지 과장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은하가 거실에서 세탁물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준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었습니다. 은하는 배달용 세탁물을 밤늦게까지 다렸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젖병과 분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민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였을 때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공기를 휘젓고 울음소리로 방을 채우던 아기. 혜주는 아들을 안고 흔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은하가 꼼꼼하게 적어놓은 가계부.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카드 연체이자, 병원비, 대출이자. 숫자들이 혜준의 목을 조였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전단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전단지였습니다. 단기간에 배로 갚아드립니다. 안전한 투자, 확실한 수익. 혜준은 그 전단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배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구겼다가 다시 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약함이었습니다. 친구 이병석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병석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맥주 한 캔을 들고 왔습니다. 혜준아. 응. 잠깐만 버텨. 부산에는 아직 일이 있어. 내가 수소문해 볼게. 이병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아이 분유부터 사야 하는데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병석아, 내가 뭘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주는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병석에게 화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조언보다는 당장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혜주는 그 투자를 했습니다. 퇴직금 전부와 친척에게 빌린 돈까지. 석 달 후면 배로 돌려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그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혜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결국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했습니다. 은하가 아기를 안고 떨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돈 벌어올게. 금방 돌아올게. 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부산에 있으면 은하와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혜준이 사라지면 적어도 가족은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혜준은 부산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허술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함께 나왔습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혜준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은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주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혜주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은하가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혜주는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공사장, 공장, 식당,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빚만 늘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서울까지 쫓아왔습니다. 혜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석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은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빚을 지고 쫓기는 몸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비 오는 날 간이역 대합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상호 보증으로 인한 줄도산 소식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혜주는 눈을 떴습니다. 차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혜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내가 떠난 건 가족을 살리려는 도망이었다. 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도망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겁이었을까? 혜준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객실 조도가 낮아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코디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버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슬픈 선율이었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혜주는 옷깃을 여미며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기상청 강풍 예보가 떴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외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주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병석이 문자로 보내준 주소였습니다. 27년 만에 연락이 닿았을 때 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병석이 먼저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정태민이라는 학생이 내 지도학생이 됐어. 정씨야. 부산 출신이고 혹시나 해서 내가 아직 그 이름 쓰고 있나 싶어서 찾아봤어. 이병석의 문자였습니다. 혜주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아들을, 은하를 찾아줬다는 것이. 택시가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혜주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바람에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m쯤 걸어가자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행복 세탁소라는 글자. 행복.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주는 멈춰섰습니다. 세탁소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여자가 한 명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룩진 옷에 얼룩제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솔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은하였습니다. 27년 만에 보는 은하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하였습니다. 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혜준은 문고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변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손을 다시 내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과 은하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맡긴 옷 맞는데요? 접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접수증은 없는데 분명히 여기 맡겼어요. 죄송하지만 접수증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접수 장부에도 기록이 없거든요. 그럼 제 옷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접수 날짜를 기억하시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고객님께서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은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1990년대 가요였습니다. 혜준과 은하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은하는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혜준은 유리창에 기댄 채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문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청 재개발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 바랍니다. 세탁소의 존폐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골목 끝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핫팩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핫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혜주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져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다시 세탁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가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업 마감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급히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셔터 소리가 덜컹거렸습니다. 은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공공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학생 몇 명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다시 세우고 갔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혜주는 세탁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셔터 틈 사이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다림질대와 세탁기가 보였습니다. 혜주는 손을 뻗어 셔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내일은 들어갈 수 있을까? 혜주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근처 여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혜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주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얼룩을 닦던 모습, 허리를 두드리던 모습,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던 모습. 미안해. 혜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내일이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혜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27년 만에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은하를 받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주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지 못한 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혜준의 회사는 작았습니다. 소형 기계회사였습니다. 안전밸브와 펌프를 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10명 정도였습니다. 혜준은 이곳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사 담당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번에 부산대 대학원생이 현장 실습 온대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래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한 달 정도 실습하고 가곤 했습니다. 언제 오나요? 내일 아침 10시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혜주는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10시 정각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혜주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기차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정태민이었습니다. 청년은 깨끗한 셔츠에 작업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혜준을 봤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차에서? 그렇습니다. 혜준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김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대표님, 부산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정태민 씨입니다. 한 달간 저희 회사에서 실습하실 거예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혜준입니다. 잘 왔어요. 혜준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청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젊은 손이었습니다. 혜준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작업장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준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안전모 착용법, 보호장갑 사용법, 비상구 위치. 청년은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여기는 공구 정리함입니다. 사용 후엔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장에는 기계유 냄새가 났습니다. 금속을 가공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적응이 빨랐습니다. 일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펌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도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간극이 이상한데요? 어디요? 여기요. 도면에는 1.5mm인데 실제로는 1.3mm예요. 0.2mm 좁아요. 혜준이 확인해 봤습니다. 청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눈썰미가 좋았습니다. 현장 감각이 있었습니다. 잘 봤네요. 수정해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럼 고맙죠. 둘은 함께 작업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혜준이 공구를 건네면 청년이 받았습니다.
청년이 부품을 고정하면 혜준이 조였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청년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준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 회사 괜찮아. 사람들도 좋고, 대표님이 잘 가르쳐 주셔. 청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허리는 괜찮아? 파스 사갈까? 아니면 내가 병원 예약해 줄까? 혜준은 청년을 슬쩍 봤습니다. 청년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아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사랑해. 전화가 끝났습니다. 혜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허리가 안 좋으세요. 세탁소 일이 힘드시거든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아버지 안 계세요? 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요. 청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혜준과 청년의 옆모습이 유리에 반사되었습니다. 닮았습니다. 코의 선이, 턱의 각도가 비슷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농담했습니다. 대표님, 아드님이세요? 많이 닮으셨네요. 혜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청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불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청년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혜주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혜주는 그것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혜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준과 태민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익숙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고장난 펌프가 들어왔습니다. 큰 펌프였습니다. 둘이서 함께 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렌치 주세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태민이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혜준은 볼트를 풀었습니다. 이제 커버를 들어야 하는데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요. 네. 둘은 호흡을 맞춰 무거운 커버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베어링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베어링이 문제예요. 교체해야 해요. 제가 할게요. 태민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베어링을 빼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새 베어링을 끼워 넣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잘하네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태민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작업이 끝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볼트와 너트를 크기별로 분류했습니다. 공구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혜준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리벽이 있네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어질러진 게 불편해서요. 좋은 습관입니다. 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태민도 웃었습니다. 사소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 함께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밥과 반찬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민이 첫 숟가락을 뜨더니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아요? 혜준이 물었습니다. 태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고춧가루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준은 얼른 물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태미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음부턴 미리 말해요. 고춧가루 빼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혜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태민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어린 태민과 엄마가 있었습니다. 부산 바닷가였습니다. 광안리 해변 같았습니다. 태민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엄마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따끔거렸습니다. 재빨리 눈을 깜빡였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그때는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항상 웃으셨어요. 태민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에 안전점검팀이 왔습니다.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팀장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태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안전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태민은 기뻐했습니다. 혜준도 흐뭇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워졌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혜준과 태민은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6층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3층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힌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혜준과 태민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준과 태민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나오세요. 물 드실래요? 둘의 대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 같았습니다. 일이 정리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혜준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고 가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쓰세요. 괜찮아요.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금방이에요. 혜준은 우산을 태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민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혜준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민이 우산을 쓰고 걸어갔습니다. 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이병석이었습니다. 잠깐 보자. 중요한 얘기. 혜준은 문자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혜준은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혜주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병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영도 포구 근처 횟집이었습니다. 횟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이병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준아. 이병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혜주는 그쪽으로 걸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만이었습니다. 이병석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두 사람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병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7년 만이지. 주인이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병석이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회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술을 마시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소주가 나왔습니다. 이병석이 따랐습니다. 혜준의 잔에 자신의 잔에 둘은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한 잔을 비우고 이병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찾느라 오래 걸렸어. 어떻게 찾았어? 정태민이라는 학생이 내 지도학생이 됐어. 정시더라. 부산 출신이고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지. 너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름을 바꿨다는 것도. 이병석의 말에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연락 끊어서. 왜 그랬어? 나한테도? 이병석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 투자 사기. 퇴직금 전부랑 빌린 돈까지 다 날렸지. 사채까지 썼어. 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은하랑 아이를 위협했어. 내가 부산에 있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떠났어.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었잖아. 병서가 너한테도 민망했어. 내가 조언했는데 내가 안 들었잖아. 그 꼴로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찾아다녔어. 너한테까지 피해 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았어. 이병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은하는 어떻게 됐어?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병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석 달 뒤에 임신한 걸 알았대.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다 반송됐어. 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은하는 세탁소를 차렸어. 아이를 키우면서 낮에는 빨래를 받고 밤에는 다림질을 했지. 아이를 업고서. 이병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은하가 거절했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선택이었다고. 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이는 착하게 자랐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혼자 키운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병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제야 나타났어? 뭐가 달라졌어? 15년 전에 빚을 다 갚았어. 사채업자들도 이제 안 쫓아와. 회사도 차렸고 안정됐어. 그래도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 혜준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줬어. 태민이 때문에. 그게 운명 같았어. 이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지금 힘들어.
세탁소가 재개발 구역에 걸렸거든. 보상금 문제로 구청이랑 싸우고 있어. 허리도 안 좋고. 이병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가서 말해. 이제는 뭐라고 말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7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혜주는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묶여있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몇십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야. 이병석이 편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읽어봐도 돼? 아니, 됐어. 이건 은하한테 직접 줄게. 혜주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기상예보가 나왔습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병석이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날씨가 안 좋겠네. 그러게. 혜준도 창밖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병석이 계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혜준아. 응. 용기내. 이제는 도망칠 데가 없어. 그리고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은하도 태민이도 알 권리가 있어. 이병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중고 카메라 가게가 보였습니다. 진열장에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주는 망설이다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혜주는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때 못 찍은 사진을 지금이라도 찍고 싶었습니다. 가족 사진, 함께 웃는 사진. 가게를 나와 밤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혜주는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태민아, 미안해.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남았습니다. 내일은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면 바다도 밝아진다는 것을. 이제 그 동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졌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복잡했습니다. 보상금 조정을 요구하러 온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은하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은하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탁소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영업기록,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현재 제시하신 보상가는 너무 낮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구역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30%는 더 올려주셔야 해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기준이라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상인분들도 같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뒤에서 다른 상인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은하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은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자료로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검토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은하는 서류를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급자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은하는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 있어서 그런지 통증이 심했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눌렀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엄마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태민아, 왔구나. 허리 아파? 내가 파스 붙여줄게. 태민은 가방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은하의 허리에 붙여주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마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알아. 걱정 마. 은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청 복도 끝 창가에 혜준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하와 태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태풍 바람이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컸습니다. 밖에는 경고 배너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풍주의보, 외출 자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혜주는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 로비에는 우산 빌리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비올 때를 대비해 시민들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혜준도 우산을 빌렸습니다. 태민도 우산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둘의 우산이 뒤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색깔이라 구분이 안 됐습니다. 혜준은 태민의 우산을 들고 나갔고 태민은 혜준의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조금 뒤 태민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우산 손잡이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혜준?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름 같았습니다. 성도 같고 이름도. 그런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구청 앞 노점에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은하 씨 힘내요. 우리 편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은하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쳤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간판들이 흔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혼잡했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혜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준은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호흡도 가팠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혜준이 소리쳤습니다. 기관사 시절 받은 응급교육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를 눕혔습니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옷깃을 풀었습니다. 숨 쉬세요, 천천히. 그때 태민이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소동을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태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119에 신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분 다리 좀 올려줘요. 태민은 남자의 다리를 올렸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의 호흡이 맞았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일한 팀 같았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실었습니다. 혜준과 태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빗물이 묻었습니다. 옷도 젖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둘은 다시 정류장 지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태민이 우산을 보았습니다.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 우산 대표님 거 아니에요? 혜준도 자신의 우산을 봤습니다. 태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바뀐 모양이에요. 아, 그렇구나. 태민이 웃었습니다. 혜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웃음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눈을 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그 눈빛 속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은 뭔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태민이 먼저 탔습니다. 혜준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은 고요했습니다. 전광판이 깜빡이며 열차 시간을 알렸습니다. 멀리서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주는 플랫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지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니 편지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말할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하와 태민이었습니다. 우산 끝에 물방울이 달랑거렸습니다. 이병석이 연락했던 것입니다. 새벽 부산역으로 나와달라고.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하와 태민이 가까워졌습니다. 은하가 혜준을 봤습니다. 멈춰섰습니다. 태민도 멈췄습니다. 혜준 씨?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7년 만에 보는 남자, 아니 남편이었습니다. 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행 열차가 10분 지연됩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연. 그 말이 묘했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혜준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태민아.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려다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민이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봉투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그리고 받는 사람. 박은하에게.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봤습니다. 은하의 얼굴에 파도가 지나갔습니다. 분노가 스쳤습니다. 슬픔이 스쳤습니다. 체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도가 스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태민이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혜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날 떠난 건 겁이었어요. 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자신이 없었어요. 사기를 당했고 빚만 늘어갔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은하 씨랑 아이를 위협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준은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산에 있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돌아오려고 했어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요. 돈도 못 벌었고 빚만 늘었고 사채업자들이 쫓아왔어요.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았어요. 연락할 면목이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돌아오기 어려워졌어요. 혜주는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은하에게 내밀었습니다. 27년이 지났어요. 이제 오늘 온 건 용기예요. 늦었지만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주소를 몰라서, 아니, 알아낼 용기가 없어서 못 보냈어요. 은하는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팔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아이 낳고 키우고 먹이고, 밤새 다림질하고, 낮에는 배달하고, 허리 망가지고, 손 다치고,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지라고요? 미안하다고요?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민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태민은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혜준을 봤습니다. 제가 말할 자격은 없는데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왜 떠났는지, 엄마는 한 번도 말 안 해줬어요. 은하가 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요. 밤새 다림질 하시는 거, 손댈 때마다 아파하시는 거, 다 봤어요. 태민은 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여기 계세요. 용기 내서 오셨어요. 태민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혜준에게 다음 기차는 같이 탈까요? 그 말에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플랫폼에 햇빛이 한 줄 비쳤습니다. 새벽 여명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7년의 무게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천천히.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이에 여백이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멀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서울행 기차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탈까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은하가 혜준을 봤습니다. 혜준이 은하를 봤습니다. 탑시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차에 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혜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은하도 창밖을 봤습니다. 태민도 창밖을 봤습니다.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간은 때로 잔인합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젊음을 앗아가고 한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한 치유합니다. 27년 동안 은하는 강해졌고 태민은 자랐고 혜주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부산행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한 두 사람.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혜준의 주머니 속 핫팩처럼 차가운 마음도 언젠가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27년 만에 재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긴 여행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참 구독하시면 제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 부탁드려요. 언제나 인생이었습니다.